오늘은 한 청취자가 보내주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우 1평 남짓한 작은 땅에 한 가족을 어떻게 파괴시켰는지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사셨던 분이었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사남매를 키워내신 든든한 아버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자연스럽게 유산 정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기대할 만한 재산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버지께서 평생 사신 집 한 채와 그 주변에 작은 땅 몇 평이 전부였으니까요. 우리끼리 잘 나눠 갖자. 큰형이 먼저 말을 꺼냈을 때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었거든요. 집은 그동안 부모님을 모셔온 둘째 형이 가져가고 나머지 땅은 저희가 적당히 나눠 갖기로 하자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막내로서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형님들과 누나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우리 형제 사이는 좋았잖아. 죽어서까지 우리가 다툴 일 없게 하자. 셋째 누나의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우애가 깊었거든요. 아버지께서도 늘 너희들은 서로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둘째 형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네. 등기부등본도 깔끔하고. 다행이야. 저희는 모두 안도했습니다. 상속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주변에서도 종종 듣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다시 모여서 구체적인 분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둘째 형이 모실 테니 집은 당연히 둘째 형 몫이었어요. 나머지 땅은 세 등분해서 큰형, 셋째 누나, 그리고 제가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 만족하겠지? 큰형이 물었을 때 저희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 단순한 집과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유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모임에서 저희는 따뜻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생전 이야기도 하고 추억도 나누고 마치 아버지께서 저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나누는 모습을. 제가 말했을 때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큰형이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유산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나눠받는 거지.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저희 형제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둘째 형도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잘 살면서 아버지한테 보답하자. 셋째 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잘 살면 그게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효도겠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록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산을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아내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니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요즘 상속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는 그런 걱정 없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은 다를 거라고. 돈 때문에 다툴 사이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확신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속에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땅 한 조각이었지만 저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산 분할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둘째 형이 관련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생각보다 복잡한 서류들이 많았어요. 며칠 후 둘째 형이 저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좀 이상한 게 있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 둘째 형의 표정이 조금 곤혹스러워 보였어요. 뭐가 문제야? 큰형이 물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애매하게 표시된 땅이 하나 있어. 1평 남짓한데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 저희는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평이요? 그게 뭐 대단한 문제일까 싶었거든요. 1평이면 별거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셋째 누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1평 남짓한 땅이 뭐 그리 중요할까요? 아마 아버지께서 옛날에 정리하다가 빠뜨리신 부분이거나 서류상의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째 형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게 문제는 그 땅의 위치야. 둘째 형이 지적도를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이 1평짜리 땅이 바로 여기에 있어. 저희는 지적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묘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어? 이게 길목 한가운데네? 제가 말했을 때 큰형도 눈을 크게 떴어요. 맞다. 이 땅이 없으면 안쪽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셋째 누나도 지적도를 다시 보더니 말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이게 진짜 중요한 땅일 수도 있겠네. 저희는 급하게 현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류로만 봐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 저희 사남매가 모두 아버지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와 대조해 가며 그 1평 땅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어요. 여기다. 큰형이 소리쳤을 때 저희는 모두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로 그 1평 남짓한 땅은 길목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딱 봐도 이 땅이 없으면 안쪽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위치였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땅이네. 둘째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았거든요. 셋째 누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체 땅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네? 맞았습니다. 만약 이 1평 땅을 가진 사람이 길을 막아버리면 안쪽에 있는 나머지 땅들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큰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이 땅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땅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제야 저희는 왜 이 1평 땅이 서류상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셨을 거예요. 둘째 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셨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안 계시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땅을 누가 가져야 하는 거야? 셋째 누나가 물었을 때 저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1평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체 유산의 핵심이 되는 땅이었거든요. 큰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 땅의 정확한 가치를 알아봐야겠어.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자.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 작은 땅 때문에 저희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겨우 1평 남짓한 땅인데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 작은 땅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는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 1평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맹지를 구제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하는 땅이에요.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이었습니다. 맹지라는 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1평 땅이 있으면 안쪽 땅들이 모두 도로와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1평 땅이 있어야 나머지 땅들을 팔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 땅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둘째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평 자체의 가치는 크지 않지만 이 땅이 없으면 나머지 땅의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전체 유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이 바로 이 1평 땅이었던 거죠. 전문가와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큰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의 몫이 달라진다는 얘기네. 맞는 말이었어요. 만약 이 땅을 가진 사람이 나머지 형제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땅은 거의 쓸모없게 되는 거였죠. 둘째 형이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만약 전체 땅을 하나로 묶어서 팔면 상당한 돈이 될 텐데 그 땅만 있으면 집 앞 도로를 내줄 수 있다. 셋째 누나가 말했을 때 저희는 모두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도로권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니야, 그 1평이 있어야 전체 땅을 팔 수 있어. 제가 말했을 때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저희는 서로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형제자매로 나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누가 그 핵심적인 1평을 가져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거였죠. 큰형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장남인 내가 그 땅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순간 둘째 형의 표정이 변했어요.
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나머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개발하거나 팔 때 공평하게 나누자는 뜻이야. 하지만 둘째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셋째 누나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형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내 땅인데도?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재해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이미 각자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큰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 땅을 사등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둘째 형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렇다고 형 혼자 다 가져가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셋째 누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 땅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면 어때? 하지만 그것도 문제였어요. 이 땅만 따로 팔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탐욕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니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 하지만 가족끼리 너무 다투지는 마라.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1평 남짓한 땅 때문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며칠 후 저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각자가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온 상태였어요.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큰형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본 결과 법적으로는 장남인 내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 둘째 형이 즉시 반발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장남 우선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관습적으로. 관습은 무슨? 법적으로는 모든 자녀가 동등한 상속권을 가져요. 둘째 형도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꺼내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부모님을 모셨으니 그 부분도 고려되어야 해요. 큰형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모셨다고? 삼촌이 다 해드렸으면서 무슨 말이야? 뭐라고요?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저는 급하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형님들, 진정하세요.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하지만 셋째 누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의견을 말해봐.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 저는 난처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 1평 땅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거든요. 저는 공평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공평하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큰형이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땅을 공동소유로 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둘째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동소유는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팔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마다 4명이 다 동의해야 한다고요? 셋째 누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럼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돼. 결국 저희는 그 1평 땅을 한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것이었죠. 큰형이 다시 주장했습니다. 역시 장남인 내가 가져야 해. 그게 가장 합리적이야. 둘째 형이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무슨 합리적이에요? 형은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부모님 모시는 것도 다 제가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동안 병원비, 생활비 모든 걸 제가 댔어요. 그런 저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셋째 누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누가 딸이라고 그랬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나도 아버지 딸이고 똑같은 상속권이 있어.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막내라고 해서 배제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순간 저희 사남매는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형제자매였는데 큰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입장을 정리해보자. 나는 장남으로서 그 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형도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부모 봉양을 했으니 당연히 제가 가져야 해요. 셋째 누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권리가 있어. 성별로 차별받을 이유는 없잖아.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각자가 모두 자신만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큰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다른 방법이 뭔데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희 모두 침묵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가족끼리 법정에서 다툰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일평 남짓한 땅이 저희 형제자매를 갈라놓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희는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져줄 수는 없다는. 결국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각자 다른 변호사를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 가족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법정에서 만날 상대방이 된 거였죠. 큰형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우선권과 관습법을 근거로 해서 그 일평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둘째 형도 지지 않고 맞대응했습니다. 부모 봉양을 했다는 점과 실질적 기여분을 내세워 반박 소송을 제기했죠. 셋째 누나와 저도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서 응전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완전히 적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첫 번째 법정에 섰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가 판사 앞에서 서로를 고발하고 있는 상황. 정말 악몽 같았어요.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판사의 말에 큰형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고인의 장남으로서 전통적인 상속 관습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평소에는 요즘 시대의 장남이 뭐 대단하냐 고하던 큰형이 이런 때만 되니까 장남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거였거든요. 둘째 형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피고는 지난 10년간 부모님을 실제로 봉양했으며 의료비와 생활비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이런 기여분을 고려할 때 법정에서 저희의 과거가 낱낱이 공개되는 게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누가 얼마를 냈고 누가 뭘 했고 그런 걸 돈으로 계산해서 따지고 있는 자신들이 한심했습니다. 셋째 누나의 변호사도 주장했습니다. 성별에 의한 차별은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피고는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막내로서의 처지를 강조했어요. 막내 역시 동등한 상속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는 이상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휴정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친 둘째 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넌 그래도 내 편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저도 제 권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둘째 형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그래? 그럼 끝까지 가보자. 셋째 누나도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못 가지면 누구도 못 가죠.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제가 알던 누나의 모습이 맞나 싶었거든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각자가 준비해온 증거들과 증인들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요. 큰형은 옛날 호적등본까지 들고 나와서 장남의 지위를 증명하려 했고 둘째 형은 부모님 병원비 영수증을 수십 장 제출했습니다. 셋째 누나는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인용하면서 성평등을 주장했고 저는 가족들이 저를 차별했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했어요.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각자가 변호사비로 수백만 원씩 쓰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쉽게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큰형이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못 가지면 차라리 그 땅을 없애버리겠어. 둘째 형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내 것이 안 되면 누구 것도 안 돼. 판사도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사자들께서는 원만한 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 중 누구도 합의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는 의지의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세 번째 재판에서 큰형이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막내야, 너라도 내 편이 되어줘. 그럼 나중에 좋게 해줄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형, 저도 제 권리는 지켜야죠. 그 순간 큰형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도 형에게는 적이 된 거였죠.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저희는 점점 더 원수가 되어갔습니다. 법정에서만 만나고 만나면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게 정말 가족이 할 짓인가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육막, 드러나는 과거의 상처.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평 땅의 소유권을 다투는 것을 넘어서 평생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네 번째 재판에서 둘째 형의 변호사가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인 장남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편애를 받아왔습니다.
교육비, 결혼 비용 등 모든 면에서 특혜를 받았죠.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둘째 형을 쳐다봤는데 형은 차갑게 앞만 보고 있었어요. 큰형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 내가 특혜를 받았다고?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형의 변호사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장남만 전액 지원받았고 결혼할 때도 집까지 사주었습니다. 반면 제 의뢰인은 저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둘째 형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뎠는지를. 큰형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상속에서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와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장남으로서 가문 계승의 의무와 책임을 져왔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농지로서 전통적 관습법상 장남이 우선적으로 승계해온 관례가 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셋째 누나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딸이라는 이유로 대학도 못 갔어. 오빠들 뒷바라지하느라.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재판이 상속 분쟁을 넘어서 가족사의 폭로전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도 말할 게 있어요. 제 변호사가 저를 말렸지만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저는 막내라는 이유로 항상 무시당했어요. 집안일에서도 중요한 결정에서도. 그날 법정에서 저희는 평생 동안 쌓아두었던 원망과 억울함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큰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무시했어? 나도 장남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둘째 형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책임감? 혜택은 다 받으면서 무슨 책임을 졌다고. 셋째 누나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시집도 제대로 못 갔어. 집안 형편 때문에 아무나 만나서. 저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이었어요. 뭘 하든지 형들 다음, 누나 다음. 판사가 여러 번 제지했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소리치고 나니까 조금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말해버린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저희는 단순히 재산을 다투는 게 아니라 평생의 원한을 풀어내고 있는 거였거든요. 휴정 후 복도에서 큰형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막내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 큰형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산 것 같은데. 형이 생각하는 위해서와 저희가 원하는 건 달랐어요. 둘째 형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형,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다 늦었어요. 셋째 누나는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남남이네. 그날 이후로 재판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평생의 감정 대결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각자가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의 편애, 형제 간의 불평등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가족의 치부가 모두 공개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일평 땅은 그냥 빌미였을 뿐이고 진짜 문제는 저희가 평생 동안 쌓아온 상처와 원망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죠.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된 재판의 끝이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공동소유로 판결합니다. 공동소유. 결국 누구도 완전한 승자가 되지 못한 거였어요. 다만 해당 토지의 사용과 처분에 관해서는 4명의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 모두 알았어요. 사실상 아무도 그 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저희는 서로 말도 섞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의 법정 다툼으로 이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었거든요.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만족하냐? 둘째 형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족할 게 뭐 있어요. 아무도 못 가지게 된 거잖아요. 셋째 누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낫지. 누구 하나 독식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큰형이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형제가 아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로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둘째 형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제사든 뭐든 알아서 하세요.
셋째 누나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막내도 이제 남이야. 연락하지도 마.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평생을 함께해온 형제자매가 완전한 남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주니 아내도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네. 맞는 말이었어요. 일평 땅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가족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며칠 후 저는 혼자서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 묘비 앞에 앉아서 저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바람만 쌀쌀하게 불었어요. 일평 남짓한 땅 때문에 형제들이 이렇게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묘비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형제들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만나면 모른 척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제사 때도 각자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집 자식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4번 따로 지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였죠.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고립해였습니다. 가끔 길에서 둘째 형을 마주치면 서로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어요. 평생을 함께한 형제가 이제는 완전한 남이 되어버린 거였죠. 큰형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셋째 누나도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잃은 건 일평 땅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해야 할 가족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일평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공동 소유로 판결이 났지만 저희 4명이 모두 동의해야만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 땅은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땅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5년 전 저희가 그토록 치열하게 다투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놀랍게도 그 일평 땅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거였죠. 더 아이러니한 건 그 주변 땅들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일평 땅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무산된 거였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러서 물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땅이요? 아, 소유권 분쟁이 있는 땅이죠? 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아요. 소유권 분쟁이요? 네, 형제간의 법정 다툼까지 했다면서요? 이런 땅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결국 그 땅은 누구도 사려하지 않는 깊이 대상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럼 지금 그 땅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개발도 못하고 팔기도 어렵고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저희가 그토록 치열하게 다투었던 일평 땅이 이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5년 전 재판 때 나왔던 서류들이었죠. 그 속에서 아버지가 직접 쓰신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땅은 아이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아마 생전에 유산 정리를 하시면서 쓰신 메모인 것 같았어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저희가 서로 도우며 그 땅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였는데 저희는 문득 형제들이 그리워졌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큰형, 둘째 형, 셋째 누나.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상태였어요. 지금 와서 연락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둘째 형을 만났어요. 5년 만에 조우였죠.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형,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둘째 형이 돌아봤어요.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막내야,